전부터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심술 부리는 시어머니를 참다 못해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리며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아줌마입니다. 저를 닮아 무척이나 잘생긴 아들 하나 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를 3년, 복수하기를 1년 해왔습니다. 1년간의 복수는 남편이 제 편이라 가능한 것이었겠지요. 제 편을 넘어서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께 사이다를 날리는 것을 돕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혼하고 3년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주신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고 혼수는 제가 해왔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너 시어머니께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댁과 친정은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 다 저희 집에 편안하게 오시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오시고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갖다 주실 때 오십니다. 시어머니는 무안 주는데 선수이신 분이십니다. 친정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못 들은 채를 하세요.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심술이 나서 아기랑 노래를 부르며 저와 친정엄마의 대화를 방해하셨습니다. 1년 전부터 저와 친정엄마도 이런 것이 화가 나니까 일부러 시어머니 소외시켜 놓았습니다. 엄마만 불러서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면서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시어머니 굳이 오셔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엄마랑만 얘기합니다. 그럼 시어머니 궁시렁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죠.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반찬이 짜다 싱겁다 다음에는 무슨 반찬을 해놔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반찬 해드리면 맛있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인상 쓰고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반찬 지적하실 때 남편이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럴 거면 엄마가 직접 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찍소리 않고 드셨습니다. 1년 전부터는 시어머니가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에 대해서 짜다고 하시면 싱겁다고 말씀드리고 뭔가 밍숭맹숭한 맛이라고 하시면 깊은 맛이 잘 우러나와 맛있기만 한데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랑도 많이 도와줬어요.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함께 단감을 먹는데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해도 먹을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달다고 하고 엄마도 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떫은데 달긴 뭐가 다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해놓고 저와 친정엄마가 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른 과일 없냐고 하시길래 저에게 깎아오라고 하실까봐 선수쳐서 냉장고에 찾아보시고 깎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궁시렁거리시면서 아이에게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와 마주치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십니다.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 불편해서 금세 가시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 심기를 더 건드렸어요. 저희 엄마 친구분과 약속이 있는데도 일부러 약속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집에서 누워 계시고 싶으신데 사돈이 있으니 못 눕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저희 엄마 소파에 누워서 TV 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 다리를 태어나서 처음 주물러 드렸네요. 시어머니 보시라고요. 여름에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에어컨부터 키셨습니다. 선풍기도 풀가동하셨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대여섯 시간을 누워 계시다가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면 남편 눈치 보면서 에어컨 끄시고 저녁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에어컨을 풀가동하시다가도 저희 엄마가 오시면 춥다며 에어컨을 끄셨습니다. 사실 저와 친정엄마는 좀 마른 체형이고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시어머니는 덩치가 있으셔서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렇게 에어컨을 끄고 있으면 시어머니만 고통스러운데도 저희 엄마만 오시면 에어컨을 끄셨습니다.
한여름 정말 더운 날 친정엄마가 시원하게 막국수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날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오시기 직전에 에어컨을 끄시더라고요. 엄마가 덥다고 해서 제가 에어컨을 켰더니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저희 엄마에게 사돈, 춥지 않으세요? 으슬으슬한 게 감기가 오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어컨을 끄시는데 그때 속으로 시어머니께 했던 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선풍기는 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여름 감기 잘못 들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선풍기를 저와 엄마 쪽으로 돌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날 공교롭게도 회색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점점 땀에 젖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날 너무 더운 날이라서 저와 엄마도 선풍기만으로는 좀 더웠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아이 데리고 선풍기까지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에어컨 쐬며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셔야 한다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저희 집에 계실 때 오셨는데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있냐며 에어컨을 끄시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한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엄마 긴장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맨날 우리 집 와서 에어컨 하루 종일 쐬다가 가면서 괜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맨날 22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에어컨 쐬고 계시다가 땡땡 아빠 오면 에어컨 끄시잖아요. 제가 땡땡 아빠한테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며 궁시렁거리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또 전기세가 어떻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럼 우리 더워서 에어컨 못 끄니까 엄마는 집에 가서 계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다고 맞장구 쳤더니 시어머니 화나셔서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얄밉게 생각하시던 저희 엄마, 남편과 저에게 사돈 많이 화나신 것 같다고 하시며 저를 막 혼내는 척 하시길래 저는 혼나는 척 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내일 당장 찾아뵙고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심술나서 저러신 것인데 사과할 것 없다며 장모님 편안히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엄마 정말 편안히 계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했더니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부려서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서 점심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에어컨 켰더니 시어머니 뭐가 덥다고 에어컨 켜냐고 난리시더라고요. 아버님 들리게 어? 얘 땀나는 것 좀 봐. 이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에어컨 켜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얘네들 잠깐 있다가 갈 것인데 뭘 에어컨을 켜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 오늘 금방 안 갈 거라고 하고 하루 종일 시댁에서 에어컨 쐬고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가 요즘 고기 맛을 안다고 아까 짜장면 잘 먹는 거 보셨냐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삼겹살 사주셔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심술 맞은 행동이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였던 시어머니가 그 뒤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다행이긴 해요. 요즘은 시어머니의 심술에 간간히 사이다를 날리니 살만 납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심술이 사라지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이다 10병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님을 비웃듯 비하하며 여친 부모님도 예신의 태도에 동조해서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노총각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얘기가 오가던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결혼을 깨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말만 맞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여친을 어쩔 수 없어 결혼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양가에 인사를 드린 것까지 진행되었으니 파혼이라고 해야 할지 연인 사이의 단순 헤어짐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친의 나이는 저와 동갑입니다. 둘 다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해서 올해 가을쯤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친의 사소한 말로 결혼을 엎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희 집은 끼니를 걱정하며 살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의 강한 생활력과 자린고비 정신, 어머니의 친절함이 어우러져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어 저희 부모님이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건물을 사시고 그 이후부터는 여유롭고 한가롭게 사십니다. 50대 중반이면 젊은 나이라고 하시며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여친의 아버님은 공기업에 근무 중이신데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지인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서 간간히 알바를 하시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친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이후에 몇 번 더 놀러 가고 했었는데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배운 티가 나시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 집이 우리 집보다 넓다 좁다 또는 친구가 가진 물건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등으로 친구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할 만큼 똘똘하지는 못했나 봐요. 하지만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저희 집이 가난하긴 가난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부잣집 아들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을 못 먹인 것이 한이 된다고 하시며 엄마는 저에게 중3 때부터 먹는 것에 돈 아끼지 말라고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먹고 싶었던 것을 못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백화점에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아진 이후에는 옷, 화장품 같은 것은 꼭 백화점에 가서 사셨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엄마와 백화점을 다녔던 버릇 때문에 저도 거의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처음 사본 이후로 가격과 질을 비교해가며 메이커 옷도 사고 비메이커 옷도 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아빠가 통학할 때 타고 싶으면 타라고 차를 사주셨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형편이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살아왔는데 대학에 가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사귀어 보니 저와 다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1학년 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저에게 밥을 사라, 술을 사라 등의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학교에는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좀 사는 티가 나면 뒤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무서워서 가급적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저희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박봉이어도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살면서 제가 외동이니 나중에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편안하게 살라고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던 대학 시절 친구들이 뒤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하던 말을 여자친구에게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친은 저희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직 예순도 안 되었는데 현재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 여친 눈에는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친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친에게 저희 부모님 꽤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월세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산다고 했더니 여친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돈은 있지만 재테크할 방법을 몰라서 젊은 나이에 건물을 사서 아무 일 안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상
저희 아버지는 무직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1년 반을 사귀면서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저희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사로 벌만큼 벌었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은퇴를 결심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더니 여친은 제 말을 비웃으면서 건물을 산 것은 투기이고 하는 일 없이 월세나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친을 사랑하긴 하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며 일만 하시던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는 여친을 참아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친 집에 놀러 가서 여친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친은 자기 아버지처럼 정년까지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보람이 있는 것이라며 저희 아버지를 무슨 한량처럼 표현했습니다. 여친 부모님이 여친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지만 여친 부모님도 그냥 웃으시면서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친에게 뭔 소리냐고 대부분의 사람들 꿈이 건물주로 살면서 관리인 두고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놀러 다니는 것인데 모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친은 또 비웃듯이 웃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직장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면서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여기서 우리는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여친에게 말했더니 여친은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이 뭐냐고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다르니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남자가 쪼잔하다는 둥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여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시는데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과 자기 집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결혼 전부터 남편 될 사람의 부모님에 대해 저렇게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저질스러워 보인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번 돈, 저희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을 보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 돈과 재산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친과 여친 가족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5일째 여친의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문자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하는데 답장에 오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빌어도 소용없을 말과 행동을 한 것이니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미련 갖지 말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발끈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한동안 고민하던 차에 발끈하게 된 계기가 생겨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것인데 여친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니 저도 잘못한 것은 있겠죠. 여친이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듯 말할 때 여친 부모님께서 말리기만 하셨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첫 여자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 씁쓸하네요. 어른들이 결혼은 현실이고 배우자만 볼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도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노총각의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초등학교 때 쓰니님을 괴롭혔던 초등 시절 선생님을 갑과 을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도리상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 유부남이며 작은 건물 건물주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매매한 돈과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몇 년 전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건물의 상가 점포들은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임대도 잘 되어 전층의 모든 점포가 비지 않습니다. 일단 제 건물이 그런 상황인데 1층에 두 점포가 있습니다. 두 점포는 작은 식당이 임대를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브랜드 피자집이에요. 그 피자집 사장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친구입니다. 세입자인데도 건물주인 저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친구를 나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그 친구 외에도 제 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건물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도 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쨌든 그 피자집 사장이 2년 전에 저와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후 1년 뒤에 자신의 사업자에 동생과 동업으로 동생 이름도 넣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임대차 계약을 동생 이름도 넣어서 다시 하자고 해서 2년 계약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되어가는 얼마 전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가게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생각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뭘 벌써 이야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이 아니라 처음에 세입자로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한 것을 얘기하며 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건물주 갑질이라고 더 화를 냈어요. 제 건물이 세입자 하나가 빠지면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빼달라면 바로 빼주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던 안 나쁘던지 간에 젊은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지라 그 피자집 사장 친구가 하겠다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가게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제 건물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사장 친구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그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가게를 세입자 사정에 맞춰서 빼줘야지 있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육계에 몇 년을 몸담고 있었다. 이 건물의 관할구의 구청장이 당신의 친구 동생이라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이 건물 전체를 빈점포로 만들 수 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집 사장 친구와 전화한 내용을 얘기하며 안 빼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겨우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어르신이 자꾸 제 말을 끊고 당신의 인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셔서 정말 간신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당신의 아들인 피자집 사장 친구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돈을 뺏어 먹으려 들면 안 된다고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대화 방식이 일방통행인 그 어르신의 태도에도 좀 짜증이 났지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에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니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 사장 친구와 계약서를 쓸 때 그 친구의 성이 윤 씨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퇴직 전 직업이 선생님이셨냐고요? 맞다고 하시면서 그걸 어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1학기 개학한 지 며칠 안 된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저와 몇몇 남자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저와 친구들을 쌍따귀를 3대씩이었습니다.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아서 별이 보였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여자아이들 놀리고 도망친 것 때문에 저희에게 이러시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심하게 혼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먼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겠죠. 그 선생님에게 다른 남자아이들도 많이 맞고 혼났지만 저는 유독 더 많이 혼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지개를 켰다가 끌려나가 싸대기가 날라왔고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단체 생활 못할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선생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아이들 앞에서 욕을 썼다고 체육 시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피구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저에게 빨리빨리 안 그린다며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을 날리며 얼레를 쥐고 뒷걸음질로 걷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부딪혔다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못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을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에게 맞거나 혼났다고 얘기하면 이유도 듣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혼나? 이놈 새끼야!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었던 터라 이렇게 선생님께 별 이유도 없이 맞고 혼나고 해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3학년 1년 내내 우유당번, 난로당번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우유를 배급받는 학교 창고에서 우유를 받아다가 반으로 매일 가지고 가야 했고요. 겨울에는 난로에 넣을 장작과 조개탄이 담긴 양동이를 교실로 가지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수업이 모두 끝나면 난로의 불을 끄고 난로 안의 재를 퍼서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난로 주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난로 당번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 못하면 선생님은 저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고요. 봄비가 오던 어느 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그 선생님이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저에게 네 애비란 사람은 그렇게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한 번 안 찾아온대냐? 하면서 제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더 괴롭혔고요. 그 시절에는 가정환경 조사를 해보면 아빠가 차가 있는 사람이 한 반에 2~3명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집이면서 왜 부모가 안 찾아오냐며 그 선생님은 저를 더 괴롭힌 것이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로 그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들 중 일부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석이 참 많았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로 열이 나고 토하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몸이 아팠던 것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때 제가 결석했던 것이 학교 가기 싫어서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며 아직도 저에게 월요일에 아프지 않냐고 놀리곤 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가 가기 싫은 부담감에 몸이 진짜로 반응을 해서 열이 나고 아팠던 것이었다는 것을 대학 때 심리학 과목을 듣다가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았었는지 4학년 때부터는 학년 초에 학부모 회의 때 저희 어머니에게 꼭 선생님을 찾아가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뵈면 꼭 촌지를 드리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무섭고 괴로웠던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복도에서 그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면 자동 반사로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그 무서웠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나중에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마주치면 그 인간 내가 깜빵에 가더라도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고 만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명사가 되어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달라 해서 카메라 앞에서 그 선생님을 개망신 주겠다 등등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쯤부터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도 좀 약해져서 가끔 생각날 뿐 마음속에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은사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건물주와 세입자의 아버지로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피자집 사장 친구가 은사인 본인의 아들이니 나갈 때까지 월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월세도 좀 깎아주고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계약과 상관없이 나가겠다고 할 때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아들이라서 계약 기간 다 채울 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요.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피자집 사장이 직접 구해오면 나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자신에게 배웠다면 이런 나쁜 인성을 가질 리가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어졌냐고 저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앞에서 대쪽 같은 선생님의 이미지로 남고 싶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 입 조심하시라고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선생님으로 행동했던 것이 제 담임을 맡았던 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저와 아버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 내 의지를 알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가게를 빼달라고 계속 하길래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도 어린 친구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설마 가게를 안 빼주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그리도 모질게 굴었던 초등 시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하는 마음만 드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아서 사실 놀랐습니다.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면서 그 윤씨 선생님 이름을 말해봐라. 나도 윤씨 선생님에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게 빼주고 얼른 잊으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글을 적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은사님의 아들인 자기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버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의 아버님인 그 선생님이 피자집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퇴근길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길에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들인 피자집 사장이 많이 놀라더군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촌지나 바라고 하는 버러지 같은 짓을 해서
다른 애꿎은 선생님들도 싸잡아서 선생질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라고요.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려고 벼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테니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당신이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숨기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자집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청렴한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너는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너희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려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악마난 할 법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 시치미를 뗀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 사과를 하려는 것이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사과는 안 받아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만난 걸 다행으로 알라고요. 내가 20대 때 선생님과 만났으면 선생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에게 저런 사람의 아들인 너와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니 이번 달만 있고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아들 둘 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늙은이를 그냥 뒀어? 패버리지?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 시절부터 와이프에게 그 선생님에게 당했던 것들을 종종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패버리지 그랬냐는 와이프의 말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빈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그 선생님을 욕해주고 하는 중에 저도 마음속으로 제 어린 시절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선생이라는 악마의 악한 짓을 혼자 감내하던 10살의 저에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잊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생활도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만이 아닌 그냥 내 인생에서 한 기간으로만 기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말대로 쬐금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닌 착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급여를 알게 된 이후부터 질투와 막말을 하던 고등 시절 친구들을 시원하게 정리해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들과 얼마 전 만남을 마지막으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고등 시절을 함께 보내고 졸업 후 10년 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던 친구들이라서 아쉬움도 남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이제 저는 1년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는 대학 때 친구들 몇 명 이외에는 친구가 없네요. 회사 동료, 선후배들, 아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이 저희 친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뭉쳐 다니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진학했고 그 친구들은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각자 다른 학교를 다녔지만 저희는 대학생 시절에도 자주 만나며 우정을 나누었어요. 제가 한창 3, 4학년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할 때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것이 아니라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하는 말을 참 많이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150 정도의 초임을 받았고 연봉 상승 커리어 등과는 거리가 먼 일을 했고 저는 친구들보다 2년 늦게
전공을 살려 3천 조금 넘는 연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급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 취업을 준비하던 때에 사회생활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던 친구들이 제 연봉을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제가 거리감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승진을 하고 직급이 올라도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얘기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9년째 하고 있고 워킹맘으로 일하고 집안일도 신경 쓰며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며 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돈도 별로 못 벌 바에는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비하한 적 없이 있는 그대로 친구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1년 전쯤 친구들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잠시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가방 속에 있는 연말정산 내역서를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제 연봉이 친구들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진짜야? 너 연봉 이거 맞아? 하는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친구들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친구들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넷이서 들어가 있는 단톡방 외에 친구들 셋만의 단톡방을 만들어 얘기를 나누고 저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저희의 우정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친구들을 오해하는 것이라며 제 자신의 자격지심을 무척이나 비난했습니다. 저는 저의 벌이로 인해 친구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심한 적개심과 배신감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승진 욕심, 돈 욕심, 보통의 부모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욕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가진 센스, 활발한 성격, 외모 등을 갖지 못해서 저는 오로지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이루어 왔는데 저희 성과에 대해 친구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런 큰 돈을 버냐고 하더니 윗분들한테 잘 보였냐? 요새는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승진하는 여자도 있다더라 등의 말을 단톡방에서 농담을 가장해서 저에게 던질 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들의 장점에 큰 자부심으로 세월을 보낼 때 저는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을 책망하며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이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즐겁게 보냈던 세월에 저는 큰 회사들이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을 제 머리와 몸속에 넣었고 친구들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해준다며 놀러 다닐 때 저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연봉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에게 밥을 사라고 하던 친구들에게 나는 상속받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받는 급여를 너희들을 위해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얼마 전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셋이서 요즘 회사에서 여자들 부정한 방식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에 안 맞는 직급을 가진 여자들은 낙하산이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네 남편은 그런 거 의심 안 해? 라고 묻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나는 너희들이 놀고 먹을 때 공부했고 너희들이 찬란한 20대를 보낼 때 나는 찬란한 20대를 버리고 회사를 선택한 것일 뿐인데 너희와 나의 선택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제 말을 비꼬더군요. 너희들은 남편 외벌이로 대출금에 머리 아파가며 살고 있는데 나도 대출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전세를 준 빌라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빌라를 살 때 대출금이 조금 남아 있긴 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 빚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나도 너희들과 빚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너희들은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 친구 엄마들과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아이 데리러 가면 시간이 딱 맞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나도 내 아이에게 너희들처럼 밀착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제 할 말만 했어요. 너희들은 남편을 뒤에서 흉보면서 돈돈거리고 살지만 그래도 아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시간이 나보단 많은 것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암시를 걸며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15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저를 비난하던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한 적도 없고 내 상황을 자랑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서 뒤에서 나를 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참아 주었으면 너희들에게 나는 해줄 만큼 해준 것이니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너희들의 말 속에 뼈가 들어 있었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냐고 말해주고 너희들 밥 사줄 돈으로 내 아이에게 투자할 것이고 너희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시간은 회사, 남편,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 제 뒤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질투에 눈먼 천박한 년들이라고 한마디 욕해주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마음이 허하네요. 이렇게 저는 15년지기 친구들과 절연을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다 없다로 비교질하고 자신이 좀 뒤처져 있다 싶으면 끝없이 이간질하는 제 친구들 이야기를 적은 것 뿐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이젠 저에게 오래 두고 사귄 친구가 없어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윗사람으로서 예의를 가르치겠다는 헛소리를 시전하는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참교육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 터지기 시작하니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보기에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는 한결같이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신우의 편을 드시더라고요. 신랑과 신우는 결혼 전까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남매로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신우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가서 신우네 가족을 만나면 저와 신랑이 신우와 시매부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우가 만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에 시매부를 만나면 매형 오셨어요? 이 정도로 인사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저와 신랑이 신우와 시매부에게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신우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시부모님께 우리가 공손하지 않게 시매부에게 인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시매부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원래 하던 대로 인사 잘 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누나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신랑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신랑은 이해가 안 가서 좀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인사했고요. 저도 좀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시누이와 시매부를 만나면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신우는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었어요. 한동안 인사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신우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사를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스타일이라는 것이 뻔히 보여서 일부러 신우 말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올케에게 이렇게 생트집을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었고요.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 택배가 왔길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주문한 밝은색 롱 원피스가 왔더라고요. 포장을 뜯어서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옷을 보더니 옷이 참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예쁘다, 어디서 샀냐 하길래 인터넷으로 샀다고 했더니 그 옷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신우가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넣지도 못하고 있다가 폰으로 쇼핑몰을 찾아서 이 쇼핑몰에서 샀다고 신우에게 알려주었어요. 신우는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신랑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신랑이 왜? 라고 했더니 신우는 너네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니까 윗사람이 옷 예쁘다, 마음에 든다, 계속 그러면 눈치껏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방금 온 새 옷을 나도 안 입어봤는데 누굴 보고 입어보라고 권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인사를 허리 숙여 공손히 하지 않는다고 생트집을 잡던 신우가 윗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옷을 입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니 이런 개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옷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도 제 옷 절대 빌려준 적 없었거든요. 저는 좀 마른 편이고 키도 168인데 신우는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이에요. 체형도 전혀 다르고 보나마나 신우가 저보다 키는 작아도 사이즈는 클 텐데 제 옷을 입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시부모님 계신 데서 신우에게 강하게 말했다가는 신우 성격에 또 난리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신우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억지로 옷을 가져가서는 결국 제 옷을 입어보더라고요. 신우가 제 옷을 입은 것을 보니 옷이 작아서 터질 것 같고 색깔도 신우 피부톤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데다가 길이도 안 맞았습니다. 옷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다가 마음속으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신우가 그 옷 늘려놔서 저는 못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거 살 조금만 빼면 딱 내 옷인데? 나 이런 밝은 색은 잘 안 입었는데 나름 잘 어울리네. 옳게. 이거 그냥 나 줘. 이러는데 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목이 잠겨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집에 있는 원피스 나중에 갖다 줄게.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피부가 까맣고 뚱뚱해서 이런 원피스 안 어울려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 스타일은 저랑 안 맞아서 언니 옷은 갖다 줘도 의류 수거함으로 바로 갈 거예요. 라고 짜증내듯이 말하고 옷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옷을 벗어주면서도 윗사람에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는 둥, 윗사람이 제안을 하면 수긍을 할 줄 알아야지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어딨냐는 둥,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모님께 제가 신경질을 냈다며 고자질을 했습니다. 미친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참고 시어머니께서 부르시길래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신경질을 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신랑과 함께 이러이러해서 신우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는 저와 신랑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본인이 앞으로 저희에게 예의를 좀 가르쳐야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저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충분히 교육 잘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예의 없다는 말은 언니에게 처음 들어봐요. 라고 했더니 신우는 언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호칭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러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우를 형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 제가 신랑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신우가 저에게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르라 해서 언니라 부르게 된 것이었거든요. 시부모님도 계신 데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형님이라 부를게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이 저보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는 언니라 부른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나가 그랬잖아. 나도 있었고 엄마 아빠도 계신 자리에서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신우가 시어머니께 엄마, 내가 그랬어? 라고 묻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래, 네가 그랬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신우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어쨌든 엄마, 얘네들 예의부터 가르쳐야겠어. 이러는데 정말 신우 저희 신랑보다 3살 많고 저보다 4살 많습니다. 본인이 뭐 그렇게 어른이라고 그러는지 게다가 시부모님은 전혀 신우가 하는 행동을 말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남매 사이의 위아래를 그렇게 따지는 것은 어느 나라 예의예요? 밖에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윗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는 이게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하더니 시어머니께 엄마, 나 오늘 말리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 우리 부모님께 존댓말 써왔는데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는 분이 부모님께 반말을 해요? 애들 듣는 데서 부모님께 반말하는 버릇이나 고치세요. 라고 저도 생트집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이 좀 크게 웃어줬어요. 야, 내가 옷 좀 입어본 게 그렇게 인상 쓸 일이냐? 그게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야? 하는데 저보고 눈치 없다고 하셨죠? 형님은 염치가 없잖아요. 남의 옷을 억지로 입어보고 남의 새 옷 다 늘어나게 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참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 못 참을 것은 없는데 신우가 너무 이상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거짓말까지 해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이런다고 신우와 시매부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더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들 가자고 하셨어요. 신랑이 다음에 누나 없을 때 시댁으로 찾아뵙겠다고 하더니 시매부에게 누나가 이상한 짓을 하면 다음부터는 매형이 좀 말리라고 하면서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먼저 나가시고 신우는 뭐라 중얼거리면서 아이들 챙기더니 나가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너네 집에 다신 안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나중에 제 물건들 건드릴까 무서워서 형님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더니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신우 얼굴 똑바로 쳐다봐 주었습니다. 모두들 가시고 나서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우에 대해서 무슨 년 하면서 욕을 하더니 다시는 신우 저희 집에 못 오게 할 것이라고 이를 갈더군요. 신랑이 너무 열심히 신우 욕을 하니 제가 따로 신우에 대해 뭐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이상한 생트집 잡으면 바로바로 받아치려고요. 신랑도 앞으로 자기 부모님 앞이라도 신우가 이상한 짓 하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그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우가 저에게 이상한 생트집으로 시비를 걸 때 시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신우를 말렸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보다는 신우 편을 든 것이겠죠. 앞으로는 신우가 없을 때만 시부모님 찾아뵐 생각입니다. 변함없이 시부모님이 신우 편만 들면 시부모님과도 차차 거리를 둘 생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번 사연은 받은 재산 탕진하고 잘난 척하며 쓰니님 가족을 무시하던 꼰대 큰아버지를 새언니가 사이다 발언으로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수고가 많으시죠? 저희 새언니가 이번 제사에서 큰아빠에게 상해 있던 저희 가족 감정의 응어리를 사이다 발언들로 한 방에 날려버려 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에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는
2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는 일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순둥순둥하시고 우리 남매도 부모님을 닮아 그다지 모난 곳 없이 흔한 현실 남매의 싸움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문제는 큰아빠 식구들인데요. 큰아빠는 여지껏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 제사, 집안의 전통 같은 것을 매번 강조하여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청 부자셨어요. 서울 변두리와 근교에 건물과 땅 100필지를 갖고 계셨었다니 정말 대단한 부자였죠. 그 할아버지 덕에 우리 큰아빠와 아빠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나 봐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1층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엄마와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다른 층에서 나오는 월세와 또 다른 건물, 도지 준 땅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남매도 정말 풍족하게 자랐죠. 그런데 큰아빠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증여를 받기 시작해서 저희 아빠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생 일도 안 하고 재벌 행세하며 할아버지 재산을 본인이 함께 조성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게다가 친척들을 엄청 무시하고요. 잘난 척이 엄청 심하고요. 큰아빠는 결혼한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사촌 오빠들이죠. 어려서부터 고액과외, 학교 선생님 과외를 받고 학교에 돈도 많이 써서 사촌 오빠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큰아빠 큰엄마의 사치까지 더해져 증여받은 땅 건물 외에도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나머지 재산도 모두 설정 잡혀서 전부 탕진했다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갖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서 사치하고 사촌 오빠들까지 그 사치에 가담해서 지금은 건물 하나 남았다더군요. 그래도 아직 큰아빠 본인은 재벌인 양 행세하고 다녀요. 사촌 오빠들도 큰아빠를 닮아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빠가 작은 아빠인데도 자기들 아랫사람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준비할 때 제기를 꺼내는 거나 상 피는 것들을 큰엄마는 자기 자식들인 장성한 사촌 오빠들을 놔두고 우리 아빠를 시키고 그랬어요. 게다가 큰아빠는 사촌 오빠들이 장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빠보다 오히려 위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많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 사촌 오빠들도 아나무인으로 자랐겠죠? 차례나 제사도 큰엄마 몸이 안 좋다고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큰아들이니 부모 재산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아빠가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매번 말을 해요. 큰아빠는 또 우리 엄마는 근본이 없는 집에서 시집 온 사람이니 제사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늘 말하고요. 사촌 새언니들도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큰 새언니는 자신이 재벌집 상속자 며느리인 것처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과외에 해외여행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큰아빠네 집은 항상 엄청난 대출이자에 허덕이면서도 허세와 사치는 멈추질 않네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시기로는 큰아빠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도 팔아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에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새언니가 들어왔어요. 항상 주말에 오빠 부부가 집에 오면 우리 아빠가 젊을 적부터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새언니는 신기하게도 그 재미없는 얘기를 신나게 듣고 맞장구 쳐주고 중간중간 질문까지 해가면서 공감을 해주네요. 항상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도 전혀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아빠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밥 차리거나 설거지하는 등의 일들은 항상 엄마와 저 오빠가 전부 해요. 새언니는 밥 차리려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면 아빠가 우리 남매에게 네 언니가 집에서 네 오빠 밥 챙겨주는 것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또 밥 차리게 하냐? 니네가 차려! 하면서 새언니랑 소파에서 계속 신나게 아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저도 듣기 지겨워서 피하는 것을 신나게 들어주니 저는 새언니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도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러죠.
이렇게 착한 새언니인데 이런 새언니의 대박 반전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증조할아버지 제삿날 때마침 휴일이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큰아빠네 가족들 모두 점심때부터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우리 엄마와 저, 오빠, 새언니 이렇게만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큰엄마랑 사촌 새언니들은 방에 들어가서 자는지 핸드폰 보는지 나오지도 않고요. 큰아빠는 늘 하던 허세를 부리다가 부엌에 가끔 와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나갔죠. 제사가 모두 준비되고 원래 밤늦게 지낼 제사를 8시쯤 지내자고 새언니가 아빠한테 말했나 봐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사 음식을 모두 차렸는데 음식 나르는 소리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큰아빠가 깨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사를 준비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 애들 출근도 하고 해야 하니 그냥 일찍 제사 지내자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큰아빠가 그런 게 어딨냐고, 어디서 그 며느리로 근본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가풍까지 무너뜨린다고 막말을 하며 제사는 자시에 맞춰 지낸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더군요. 우리 아빠는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 큰아빠가 대뜸 재수씨랑 땡땡이 쳐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제사가 어쩌고 가풍이 어쩌고 하다가 사람이 근본이 없으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언니가 맞아요, 큰아버님.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죠. 제사에 며느리랑 손주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안 하고 방에 어딜 틀어박혀 있어요? 라며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빠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 와서 그런 거라며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넌 지금 싸가지 없이 날 가르치려 드는 거냐? 하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아빠가 나서서 중재를 하려는데 새언니가 아빠에게 손짓으로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는 앙칼진 목소리로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큰아버님 자꾸 근본 얘기하시는데 큰어머니는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돈 아낄 줄 모르고 시할아버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은 시집와서 큰어머님과 합세해서 더 재산을 탕진했고요. 게다가 차례 때나 제사 때 지방 경조사 때 쏙 빠지고 권리는 다 챙기려고 드는 사람들인데 다들 근본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새언니한테 쌍욕을 하며 달려들려 하는 걸 엄마가 막아섰네요. 그걸 보고 새언니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저거 보세요, 큰아버님. 저렇게 미친 사람 마냥 쌍욕하는 큰어머니야말로 정말 묵은본인 것 같네요. 큰아버님이 잘 가르치셔야겠어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사촌 오빠들이 뭐라 소리 지르니까 우리 오빠가 니네 형 대접 계속 받고 싶으면 닥치고 있어라. 지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새끼들이 어딜 나서? 라고 소리 질렀더니 사촌 오빠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빠가 고등학교 때 둘째 사촌 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반말을 하며 대든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오빠가 둘째 오빠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사촌 오빠들은 우리 오빠를 두려워했어요. 그러고는 새언니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큰아버님은 재산도 아버님보다 10배 가까이 물려받으셨으면서 지금은 아버님만큼도 안 되는 재산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은행빚 다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무시하고 계세요? 아주버님들 나중에 정말 거리에 나앉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아버님한테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아버님한테 국물도 없을 테니까요. 라며 엄청난 이 얘기를 편안한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큰아빠랑 큰엄마가 알아듣지 못할 쌍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군요. 우리 아빠가 나서서 우리 며느리한테 욕하면 형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랑 마누라야 무시받아도 내가 잘하면 형도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참고 살았더니 우리 자식들까지 무시당하더라고 하면서 이젠 나도 안 참는다고 하면서 큰아빠 가족들을 내쫓았어요. 내쫓기듯 나가는 큰아빠 가족들에게 우리 새언니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큰아버님, 조만간 돈 빌리러 우리 아버님에게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 무시해온 거 무릎 꿇고 사죄한 후에 돈 얘기 꺼내셔야 할 거예요. 그럼 제사는 우리 근본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였어요. 우리 새언니 정말 대박이죠? 그렇게 큰아빠네 가족들이 가고 우리 식구들끼리 제사를 지내는데 씁쓸해 할 줄 알았던 우리 아빠가 미소를 띤 표정으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제사 지내고 새언니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떨지도 않고 말을 잘했냐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연애 때부터 큰아빠네 가족들에 대해 한 맺힌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나서 이렇게 순하신 분들이라 큰아빠네 가족들이 그렇게 개무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착한 시부모님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큰아빠네 가족들 만나면 어떤 망언이 나올지에 대해 오빠랑 예측을 하고 거기에 받아칠 대사를 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더군요. 그것도 큰아빠가 멘붕이 올 대사들로 열심히 골라서 시뮬레이션 했다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무시받은 한을 풀어주자고 오빠랑 약속했대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내가 바보같이 참고만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했구나. 미안하다. 하시며 미소 띈 표정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큰아빠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경조사에서 만나 우리 새언니한테 큰아빠가 말조심 행동조심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새언니는 제사 지내고 나서 엄마 아빠 몰래 저한테 와서 이후 상황들에 대해 또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귀찮겠다고 하며 웃었어요. 저도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시원할까요? 예전에 짝사랑하던 오빠와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설레는 이 느낌은 뭘까요? 이 마음은 뭘까요? 엄마 아빠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우리 새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힘내자고요. 후기입니다. 제가 일신사에 보낸 글이 이렇게 많은 댓글과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새언니를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언니 정말 대단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전에 증조할아버지 제삿날 큰아빠네 가족들에게 사이다 발언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오빠네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새언니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도 항상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새언니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하는데 엄마가 새언니랑 아빠는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는 말을 하셨어요. 웃긴 일이 가끔 있는데 예전에 큰엄마가 저희 엄마 무시하고 시집살이 시켰던 얘기를 아빠가 새언니에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끼어들어서 엄마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아빠가 좀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만 하고. 이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당한 건데 내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세아가 그때 말이다. 이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서로 얘기하겠다고 티격태격해요. 새언니는 여전히 저희 집에 오면 아빠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새언니는 아빠가 예전에 억울했던 얘기를 하시면 함께 울고요. 아빠가 시원한 얘기를 하시면 함께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아빠를 칭찬해줘요. 언젠가 새언니에게 제가 아빠 얘기 듣는 거 안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허리가 아플 때도 있는데 아빠 얘기 듣다 보면 매번 들어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별로 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귀찮다고 저희 집에 가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언니가 오빠에게 오자고 해서 왔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장난으로 새언니에게 너 뭘 노리고 자꾸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냐? 했더니 새언니 왈 니네 집 재산 노리고 그러지. 이래서 오빠가 똑똑한데? 이랬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희 새언니의 행동은 재산 노리고 할 수 있는 행동 차원이 아니에요. 증조할아버지 제사 때 망신을 당하고 큰아빠네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명절이 2번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차례 지내러 오지도 않았고요. 저희 엄마가 큰엄마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큰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지금 빚이 9억이라고 하면서 이자에 미친다고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가 큰엄마에게 그런데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냐고 한마디 했는데 엄청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저희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재산 많이 줘도 써재 끼는 데는 못 당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저희 큰 집을 두고서 얘기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증조할아버지 제사 때 새언니랑 오빠가 한 행동으로 큰 집과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데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아빠가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것이 무시하는 것인데 그걸 진작에 포기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려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고 가끔 말씀하시곤 합니다. 댓글에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적고 보니 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저희 집 근황이네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남보다 못한 대우를 했던 시모에게 남편과 함께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심하게 말하고 더 심하게 응징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남편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가끔 저절로 시모를 저주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모 때문에 참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일이었고요. 자기 가족들 흉을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이 그런 심리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편의 행동에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 편히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남성 편력이 심해서 아버지 몰래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 남편과 신우에게 거짓말을 시켰답니다. 외할머니와 교회에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아버지께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자다가 가끔 때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몇 년간 상담을 받고 많이 좋아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신혼 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놀라서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남편에게 자신 있는 척을 하면서 함께 극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대 때부터 돈을 벌었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패고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남편이 고등학생 나이일 때 시모가 하도 괴롭혀서 시모를 한번 발로 찬 적이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는 남편이 이제 자기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는 엄마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말로만 남편을 괴롭혔대요. 결혼 전에 시모를 만났을 때 저는 좋은 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위해주는 시모들도 많은데 처음부터 저에게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해줘라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는 시모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런데 시모를 겪으면 겪을수록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 그 새끼 똑바로 잡아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며느리인 나를 위해준다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시모가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적자면 너무 길기도 하고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모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연하남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돈도 뜯어갔어요. 신우는 엄마랑 진작부터 연 끊고 살겠다고 해서 시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결혼식 때 돈을 뜯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남편이 꽤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연락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알렸는데 그 뒤로부터 시모는 저와 남편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수술 잘 끝나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문자를 했더니 다시는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전화를 수신급으로 설정해 놓았다네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엄마로부터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그것을 읽고 있는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 상담센터를 시작으로 남편은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상담 치료를 받으며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피부색도 좀 환해진 것 같았어요. 수술 후 몸을 추스리고 상담을 받으며 마음도 조금 치료가 되니 남편이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하더군요.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예 법적으로 모자간을 끊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오만 가지 욕설을 하고는 며칠간 문자로도 참 많은 욕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를 해서 아들 사람 되라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주민센터에 가서 부양포기서를 작성하고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4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은 퇴근 전이고 저와 아이만 집에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오니 무섭더군요. 배를 누르는 시모에게 이따 남편 들어오면 다시 오라고 하고 문을 안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시모는 집 앞에 있었나 봐요.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남편과 시모가 집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함께 살던 그 연하남이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며 이제 자식들 손주들 보며 살아야겠다고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는 말이 그때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욕설을 일삼던 시모가 부드러운 말투로 불쌍한 척하며 말을 하는데 측은한 마음도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연기력인지 아니면 시모는 마음속에 여러 명의 자아가 들어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절대 화난 표정 짓지 말라고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을 확인하더니 남편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렸을 때 바람 피우려고 자식들에게 거짓말이나 시키던 더러운 사람이 무슨 엄마이겠냐고 남편이 시모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게 시키고 그 돈을 노는데 쓴 사람이 무슨 엄마라고 지금 찾아왔냐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찢어진 마음 꿰매고 치료받느라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 다 치료가 되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그 지옥으로 가겠냐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에게 남편이 부양 포기를 했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다시는 안 찾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모가 멍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안 나가고 뭐 하냐고 하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야 나갈 것이냐고 묻더군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가려는 시모에게 지금도 우리는 시모가 인간이 되라고 기도 중이지만 그것은 기도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니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늙고 힘 떨어지면 자식돌이야라고 난리칠 사람과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해서 남편과 내가 이러는 것이니 남들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다닌 짓들을 돌아보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나가고 남편을 안아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은 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제 시모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되었으니 남편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시모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시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상처받은 영혼을 함께 해주고 치유해 주신 쓰니님, 정말 천사시네요. 제가 쓰니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께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할머니를 싸고 도는 남편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시할머니 뵙는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시할머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고 이젠 남편도 시할머니를 닮아 이중인격인 것 같아서 이번에 이혼도 불사하고 강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말빨 좋으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시할머니는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때문에 시아버지와 별거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하시며 별거 중이신 거예요. 남편은 누나가 둘이 있는데 시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형님들을 딸이라고 구박한 것 때문에 형님들 둘 다 시할머니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시할머니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올지도 미지수이고요. 할머니 문제로 형님들과 시아버지의 사이도 엄청 안 좋습니다. 저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도 시할머니께 차별을 받는 중입니다. 시할머니의 차별 때문에 시할머니 뵈러 갔다가 남편만 두고 애들 데리고 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예요. 지난달에는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곧 갈 테니 너희도 시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남편 짐 챙겨서 시아버지 집에 갔더니 시할머니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할머니가 아직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어렵게 작은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놀라셔서 어찌 될지 몰라 걱정했는데 시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년 간 거는 간 거고 내 아들 배고프겠다 밥 해줘야지 이러시면서 밥을 차리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작은 어머님이 며느리로 사신 세월이 30년이 넘는데 하다못해 키우던 개가 죽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년 간 거는 간 거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머리가 멍했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장에 갈 준비는 안 하고 한다는 것이 기껏 식사 준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오시니까 배고프지?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지금 그깟 밥이 문제예요. 빨리 가야 된다니까 무슨 밥을 차리고 앉았어. 지금 동생 혼자 있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짐 싸.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시할머니는 끓이던 찌개 불을 끄더니 저에게 저거 식고 나면 냉장고에 넣어놔라. 상하면 아깝다. 이러면서 해놓은 밥 봉지에 퍼서 1인분씩 얼려두라고 하시고는 해놓은 나물 반찬 상하면 아깝다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고모님께 연락하고 있는데 짐은 안 챙기고 시할머니는 계속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저거 상하면 어쩌나 다 돈인데 저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일부러 한 건데 좀만 먹고 가라 너는 배고프면 안 된다 이러셨습니다. 잠시 뒤에 시어머니 오셨더니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땡땡이.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시는데, 작은 어머니 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아버님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불쌍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시할머니 손을 툭 쳐버리고는 준비 다 됐으면 제 남편 오는 대로 우리 차 타고 갈 테니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눈물도 없는 톡한 년 이러면서 곡을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조차도 없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데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엌에 밥 해놓은 것들 싹 다 내다 버리시고 어차피 3일 지나면 죄다 상한다고 하니까 시할머니 쫓아와서 지가 살림하는 부엌 아니라고 내버리기만 할 줄 아는 년 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울음소리를 뚝 그치고 달려오시는지 정말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또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다가 고모님들이 울면서 들어오니까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쩌냐. 내가 가야지. 이러면서 작은 아버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곡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신이상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3일 내내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어찌 그리 곡을 잘하시는지 염할 때는 의자에 충격받은 듯 쓰러지는 연기를 하시고는 혼자 멀쩡히 걸어가서 수육에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우시고는 납골함 보관하는 곳에서도 입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직원분이 여기는 곡하는 곳 아니니까 저분 모시고 나가라고 했더니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니 그 뒤론 곡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시할머니는 경찰이나 공무원들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겼던 것은 시할머니가 부조금 들어온 것을 슬쩍 하다 걸려서 마지막 날에 진짜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조금 슬쩍해서 시아버지에게 잘 갖고 있으라고 죽은 사람한테 들어온 돈으로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장난칠 것이 없어서 며느리 마지막 가는 노잣돈 가지고 장난치냐고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 났었네요. 다른 일도 많았지만 작은 어머님 상 치르고 나서는 진짜 시할머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정이 떨어지다 못해 웃는 표정만 봐도 재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에게 말했더니 두 형님 모두 시할머니 안 보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저도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보고 사는 것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로부터 혜택받고 누리고 살았던 남편은 자기는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셔서 효도해야 한다고 하더니 우리가 돈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증손주들 보여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신랑은 받은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혜택을 본 것이지 나와 내 새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니 혼자 찾아뵈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작은어머님 상 치르는 일로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시할머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남편 입에 들어갈 밥 걱정하실 뿐이지 나나 내 새끼들 불쌍하게 여기실 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옛날 분들 다들 그러시지 않냐면서 이해 못할 거면 비난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할머니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남편에게 설명해 주면 너도 누나들이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누나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 이해하지만 넌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할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냐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도 아들만 데리고 남편이 시할머니 찾아뵌다고 데려가려 하길래 남편 혼자 가서 효도하라고 했더니 또 할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같은 아들 낳은 어머니가 난 너무 불쌍해서 그래. 오빠가 어머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안쓰러워했다면 지금 별거를 하시지도 않았겠지. 괴물 같은 사람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그 괴물을 싸고 도는 사람이 정상이야?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머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뭘 그렇게 하냐고 하더니 어쨌든 할머니가 본인을 위해 주었으니 배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당신을 위해 준 것이라면 엄마와 누나들의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들 입에 들어가려는 것을 뺏어다가 당신 입에 넣어준 것이라는 것을 그 나이 먹도록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 당신이 효도를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배신하고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모르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에게 효심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할머니를 안 보고 살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뵙게 되었을 때 시할머니 이상한 행동하시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 알라고 했어요. 분명 시할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데도 당신이 시할머니 편을 들면 나는 시어머니처럼 별거로 끝나지 않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아버님, 어머님도 갈라놓으시더니 손주부부도 갈라놓으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버님과 당신 둘이서 할머니 모시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할머니가 옛날 분이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저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시할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할머니 문제만 빼면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할머니를 싸고 도는 것은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사연은 똘끼 충만한 시어머니, 편드는 시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2살, 20개월 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2년 연애하고 약간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고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하게 다혈질인 분이십니다.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는 분이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드레스 맞추는 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서 한번 반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며 화를 내시고 신랑은 한동안 저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지만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 없으면 못 사시는 분 같아요. 아버님이 계셔도 전구 갈아달라, 핸드폰이 안 되니 와서 봐달라, 마트 가자 등등 아이 때문에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도 시어머니의 호출에 신랑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신랑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 쌍욕도 섞어가면서 화를 내요. 제가 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며 더 소리를 지르는 분입니다. 전화로 사람 참 피말리는 일도 부지기수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따지고 들면 어딜 시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냐며 또 난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꼭 신랑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신랑 들으라는 듯이 힘든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시어미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나쁜 년 되겠지만 시어머니 정말 재수없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2번 받으시고 병수발 제가 다 챙겼는데 그때에는 그렇게 불쌍한 척 하시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다 죽어가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니 건강 회복된 이후로는 제가 필요가 없어졌는지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더군요. 어머니 아프신 기간에는 짠한 마음에 정성껏 했습니다. 딸들은 한두 번 문병 온 것으로 끝이었는데 제가 병수발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당신 병수발 다 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지난주 주중에 오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에게 점심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친정엄마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그럼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따 봐서 갈게요.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그래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가시고 나서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아기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시댁에 못 간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친부모님들도 결혼한 자식에게는 점심에 뭐하니? 밥 먹으러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나면 신랑이 있건 말건 물불 안 가리시긴 하지만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부르셨는데 못 갔다고 오늘 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특징이 기분 나쁘면 일단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하고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걱정했는데 이젠 저도 지쳐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녁에 신랑 퇴근하고 밥 먹고 나니 신랑이 저에게 시댁에 잠깐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아기 옷 입혀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느낌이 안 좋더군요. 평소와 다른 한기가 느껴졌고 어제 내가 안 온 것으로 또 이러시는구나 했습니다. 부엌에서 신랑이 부르길래 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김치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시어머니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부름에 친정엄마 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냐. 어제 김치 하는데 너는 아기도 있고 와봤자 힘들까봐 점심때 밥이나 먹으러 오라 했던 것이다. 너네 친정엄마도 그렇지 시댁에서 불렀으면 잠깐 갔다 오라 해야지 시댁에서 부른 것을 알면서 그렇게 딸을 붙잡고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어제 뭐 할 일 있으시단 말씀 없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시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저 너무 당혹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네가 나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 거지? 네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을 때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시어미가 오라면 오는 거지. 친정엄마 온다고 시댁에서 부르는 걸 거절을 해? 앞으로 니네 엄마 반찬 가져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려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데 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는 시댁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김치를 하셨는지도 몰랐고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고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소리 지르시라고 하고 저는 부엌에서 나와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어딜 시어머니께 대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네 집에서 시부모에게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냐고 하시고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기 전에는 다시는 집에 발들이지 말라는데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고 했어요.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돼 있어서 어제 못 온 것인데 그럼 친정엄마랑 약속도 어겨가면서 내가 시댁에 달려왔어야 하는 것이냐고 아버님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어머님이 김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나 이런 취급받고 시댁에 다시는 올 마음 없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시누이들에게 그런 일들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나 잘하며 살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한효 취급해왔으니 다시는 별일 없을 것이고 친손주들도 이제 없는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비만 오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마음도 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했으니 나는 며느리돌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한 잘못을 깨닫게 되더라도 저와 손주들은 평생 못 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안 살면 안 살았지 이러고는 못 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정신에 나왔는지도 모르게 술술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신랑은 또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이딴 식으로 본인 부모 편들어서 침묵으로 시위할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할 때 당신이 막아주기를 했냐, 감싸주기를 했냐 말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했어요. 신랑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화가 풀리지를 않네요. 시부모님 신랑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온 제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썼습니다. 비난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정신 없으신 와중에 하실 말씀 다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애써 마음 추스리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